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거치고 하면서 그 검찰 수사,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상황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좀 많이 담겼어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직접 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내용들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좀 무분별하게 막 유출되거나 때로는 이제 왜곡이 있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라면 이제 공소장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혐의들을 정리를 해놓은 공식 문서기 때문에 예.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좀 무겁게 새겨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도 잡혔더라고요. 20일에 첫 공판 준비기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으로는 수사는 계속 불응을 하는 상태였고 네, 그 와중에 기소가 된 건데 탄핵 심판에는 열심히 좀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 형사재판에도 좀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직접 많이 나서시진 않을 것 같은 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예. 사실은 저는 어떤 탄핵 심판에 응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형사재판에 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각종 내란 혐의 등등에 대해서 형사적인 변론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라 이거죠. 수사기관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 수사가 대단히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굳이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가지고 와서 인지 수사로서 내란 혐의까지 그 논리적 고개를 통해서 수사권을 억지로 가져왔고, 예. 두 번째로는 그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굳이 했고, 네. 그리고 그 서부지법에서는 굳이 형소법 110조 111조를 빼가지고 영장 발부를 했고, 그 발부된 영장을 공수처는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집행하라고 해서 또 경호처와 대치하는 모양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발부되고 집행되는 과정 모두에 다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있고, 네.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천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을 향한 각종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는 나는 저 수사기관에서 응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변론할 테니 이것을 나는 새겨 들어라 라는 형식으로 현재의 탄핵 심판을 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도 같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열리는데요. 여기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합니다. 이게 상당한 공방이 좀 예상이 돼요. 대통령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 사실관계를 결국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장원 1차장의 말은 앞뒤가 바뀌었다. 내용이 예. 진술이 약간의 이제 번복되는 듯한 네. 인상을 좀 주기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말에는 목적어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좀 약간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2월 3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짓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짓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결국 이 진위 여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난파된 배에서 떠내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다 믿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중한 이슈를 다루는 변론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증거에 입각해서 진실 여부를 그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돌연 2시간 전에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두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상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네. 왜 이렇게 돌연 연기를 한 걸까요? 뭐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두려운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어찌됐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론이 날 텐데 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적 외풍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가 한쪽에선 납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만신창이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반쪽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 네. 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기 이전이니까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야가 동의가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된 사람이고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333이 다 골고루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대통령 임명.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아래에서 임명된 문영배라는 사람을 이제 와서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데 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기 전까지 충분히 우리 문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히 뭐 우리 국회의장이 국회를 스스로 대표해가지고 네. 권한쟁의 심판을 뭐 했던 상황이고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이념 편향성 논란이라든지 또 우리법 연구회가 지나치게 과대대표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도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결론을 내버렸을 때 그냥 네.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민주당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유독 대통령 관련한 뭐 탄핵 심판은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 면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속도를 내주고 전원이 딱 일치해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바로 네.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미룬다? 이게 뭐 어려운 법리적인 쟁점이 아닐 텐데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뒷맛이 개운치 않겠죠. 저희도 저게 보기에도 본인들이 뭔가 결론을 내렸을 때의 어떤 뒤에 이어질 후폭풍을 좀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압박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탄핵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탄핵은 못 할 겁니다. 예. 저는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당장이라도 탄핵할 준비도 다 되어 있지만 네. 그렇게 못 하겠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바닥을 치고 이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던 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이후에 그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탄핵을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한덕수 총리 왜 탄핵하는데?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왜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들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지지율도 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기세가 올라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순간 그냥 국정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막 모든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이제는 컨트롤 타워까지 또 날려버린다고 하는 거면 이제는 본인들이 온팡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힘자랑은 하는데 결국에는 못할 겁니다. 못할 네. 것이다. 뭐 힘자랑은 계속 할 것 같기는 그렇죠. 하죠.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통령 접견을 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김재섭 의원이 이분들 가시기도 전에 좀 가면 안 된다는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셨었잖아요. 예, 예. 뭐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일까요? 아,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온 계기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당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고 예. 비상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대통령 게다가 이제 당 대표 두 분께서 이제 가시면 우리가 어떤 비상시국을 대하고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따로 드렸던 거고요. 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그 의원이 뭐 며칠 전 그제 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전반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의 센 결별,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맹공 이런 것들이 시작될 거고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몸풀기를 시작할 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을 세게 주장할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입지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지도부가 너무 대통령이랑 딱 커플링이 돼버리면 실제로 보수 지지층 중에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의 의사가 당내에 반영되지 않거나 내지는 탄핵을 인정하고 내지는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을 인정하고 정책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공간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뭐 다녀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고 다녀온 뒤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네, 같은 네. 생각이세요?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예. 되고 계속 혁신 경쟁이나 내지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야당 대표들, 그다음에 뭐 당내 어떤 예비 대선 후보들과는 우리도 우리 당내 지도부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당 지도부가 가긴 했습니다만 당 차원은 아니고 개인적 차원이다. 뭐 인간적 도리다. 왜냐면은 세 분이 다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던 분들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은 비춰지기로는 그러니까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예. 가는 게 참 모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권성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 아는 선에서는 권성동 대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뭐 비공개로 찾아뵈려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알려지는 것을 뭐 제 생각에는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충분히 그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할 때에 권성동 대표가 처음부터 예. 그 캠프를 꾸리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것들이 저는 권성동 의원한테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굉장히 그제 메시지를 세게 내긴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참모도 아니었잖아요. 네. 예, 참모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친윤에서는 좀 멀어지고 멀어졌던 친윤이었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서 또 멀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뵙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공개로 찾아뵙는 것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원내대표의 이름이 되고 또 당 대표의 이름이 되고 또 나경원이라고 하면 당의 굉장히 중진으로서 간판 같은 분인데 같이 간다 그러면 당이 그냥 대통령과 뭔가 아직도 이렇게 합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제 나경원 의원이 다녀온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얻은 건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아니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이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납득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2030 청년들이 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받고는 이런 청년들 희망을 만들어주는 당이 되달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좀 젊은 층도 많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네네네. 김지석 의원 또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이제 젊은 층을 좀 품으셔야 되니까 당에서 느끼는 실제 2030의 여론은 어떤 건가요? 뭐 물론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에 무관심 했었다가 예. 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계엄을 통해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다 보니까 정치에 좀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한쪽의 목소리만 다 듣고 2030의 이야기가 전부 다 대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또 계엄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 분명히 있고 예.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휩쓸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지해 주시는 뭐 젊은 청년 세대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한쪽 목소리에 치우치진 않으려고 합니다. 예. 아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뭐 마찬가지죠. 40대 네. 기수론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뭐 여권 일각에서는 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국민의힘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정치가 말 그대로 생물이라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장담할 수는 없죠. 제가 그걸 뭐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뭐 돌아온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그게 이준석 의원이 되나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물음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이준석도 이상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이준석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 말대로 끝까지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이상 이준석 의원의 선명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과의 차별화가 선거 캠페인일 텐데 국민의힘과 함께 하면은 뭐 본인의 어떤 캠페인의 앞뒤가 다 안 맞는 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가 제 그냥 판단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본인이 직접 뭐 등판한 건 아닙니다만 뭐 대표적인 친한계로 알려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개설했잖아요. 네. 언더 73 뭐 스튜디오라고 네. 해서. 근데 뭐 첫목회도 같이 하고 계시고 워낙 맞아요, 가까우시니까 혹시 김지석 의원이 언더 73에 또 합류를 하시려나라는 궁금증인데 그거는 어떠신가요? 아니고요. 예. 그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좀 너무 친한 형이라 네.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그 박상수 대변인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된 유튜브를 한다. 네. 한번 출연해 달라. 그래서 뭐 특수관계인데 나가야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정도 우정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꼭 응원합니다. 등장하시겠군요. 예.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한 번은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등판을 앞두고
생기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건 뭐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내가 친한계입니다라고 표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 언더 73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젊은 위원장님들은 사실은 나는 친한계입니다라고 공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출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지사 의원은 어쨌든 지금 비대위의 뭐 조직부총장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네. 때문에 네. 중립이신 거군요. 현재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 당연히 이제 가까운 분들이 방송을 하면 뭐 그게 어떤 뭐 누구 파다 뭐 누구 개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인간적인, 여기야말로 인간적인 도의로 예.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천목회에서 개헌 논의도 좀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지 개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 84조 이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걸로 아는데 네. 이게 뭐 지금 사실 뭐 대통령 재판 받고 있으니까 탄핵 심판을 내란죄를 제외하면은 이제 지금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게 84조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것들은 제외한다. 뭐 이걸 넣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몽땅 해결이 되는데 주렁주렁 이 사법 리스크를 다 달아놓고 네. 그냥 어거지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 놓고 방탄당으로 만들고 기어이 대선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이 방식은 이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이거든요. 예.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치적 상도를 다 깨버려가지고, 정치적 관례를 다 깨버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예. 과거만 해도 예를 들면 뭐 기소만 돼도 후보직을 내려놓다든지 당직을 내려놓다든지 이랬잖아요. 하다못해 입건만 돼도 이거 당직을 맡아야 되느냐 막 이 고민을 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1심 유죄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개의 재판에서 다 지금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네.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되냐라는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리 정치적으로 지켜왔던 관행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법리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죠. 지금 뭐 정치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는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민주당은 좀 반응이 없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근데 이렇게 헌법 84조를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라고 하면 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받으라는 압박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 84조 개정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통치체제에 관한 논의, 그 밖에 뭐 기본권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 헌법 84조를 먼저 다룬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만 토론한 게 아니라, 천목회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끼리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도 하고 또 뭐 개선안도 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이거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일 텐데 안 받을 거냐, 당신들은 대통령 되는 것만 관심 있냐, 예. 국가 체제가 어떻게 되는 관심 없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는 뭐 민주당이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